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책 중 하나로 꼽히는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인데요. 군주론 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이 문장이 떠오르죠. 바로 이 한마디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아주 냉혹하고 심지어 사악하기까지 한 전략가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럴까요? 군주론이 그냥 폭군이 되라고 부추기는 그런 악마의 지침서 같은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 오래된 생각에 한번 정면으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책을 둘러싼 그 무시무시한 평판, 그 신화와 진짜 현실을 한번 구분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맞아요. 보통 군주론 하면 딱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죠.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도 된다. 이런 냉혈한들을 위한 매뉴얼, 그런 거요. 근데 바로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책에 그냥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오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마키아벨리가 도대체 왜 이런 책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대를 알아야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신화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마키아벨리를 그토록 절박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가 겪어야 했던 역사적 또 개인적인 위기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15세기 말 프랑스가 쳐들어오면서 르네상스 이탈리아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국의 잘 나가던 외교관이었는데 정권이 뒤바뀌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죠.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군주론이 탄생한 겁니다. 그때 이탈리아는 우리가 지금 아는 그런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이런 도시국가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죠. 그러니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강대국들한테는 완전 좋은 먹잇감이었던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이 끝없는 분열과 혼란을 보면서 정말 심각한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친한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천국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배워서 그걸 피하는 거다. 이 문장 하나에 그의 생각이 다 담겨 있죠? 그냥 막연하게 좋은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최악의 현실, 이 지옥을 똑바로 쳐다보고 어떻게든 이걸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게 바로 그의 냉정한 현실주의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자, 그럼 드디어 군주론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악마의 속삭임들이요. 이걸 한번 다른 시각으로,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리더를 위한 아주 현실적인 생존 도구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마키아벨리가 제시하는 리더십의 핵심, 바로 이 5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이상이 아닌 현실을 봐라. 둘째,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라. 셋째, 전략적으로 유연해져라. 넷째, 여우인 동시에 사자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위기 시에는 단호하게 결단하라.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 속뜻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부터 아주 뼈를 때리죠.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볼 때 인간은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니에요. 결국 자기 이익을 따르는 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사람들이 착하겠지, 이런 순진한 생각에 기대면 안 되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뭔지 정확히 꿰뚫어보고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장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보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배신하기를 더 주저야 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원칙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쉽게 변하지만 두려움은 통제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렇다고 무서운 폭군이 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사람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할 존경심, 즉 두려움을 유지해야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명확한 원칙을 가진 리더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사자와 여우 비유가 딱 등장합니다. 리더는 사자처럼 힘만 세서도 안 되고 여우처럼 꾀만 많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늑대를 물리칠 사자의 힘, 그리고 함정을 미리 알아채는 여우의 지혜. 이 2가지를 다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원칙,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언제 사자가 되고 언제 여우가 되어야 할지 판단하는 그 능력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이런 좀 거친 조언들이요, 이게 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평범하지 않은 수단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땐 이 모든 걸 바탕으로 망설이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게 5번째 원칙이고요. 우유부단함이야말로 리더의 최악의 적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500년도 더 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키아벨리의 통찰이 과연 오늘날의 리더들에게도 통할지 한번 보시죠. 이거 되게 놀라운데요? 현대사회 곳곳에서 마키아벨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업에서 하는 과감한 구조조정 있죠? 가혹한 조치는 한 번에, 시혜는 천천히 라는 그의 원칙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좀 복잡한 협상을 할 때는 어때요? 꽉 막힌 약속보다는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팀을 이끄는 관리자라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기보다는 구성원들에게 존경, 즉 일종의 두려움을 얻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로 시장을 분석하는 여우의 지혜와 그걸 밀어붙이는 사자의 실행력, 둘 다 갖춰야 성공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도 정작 마키아벨리가 살아있을 땐 완전히 실패작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든 다시 일해보고 싶어서 메디치 가문의 군주에게 이 책을 바쳤는데 그 군주는 책에는 별 관심도 없고 같은 날 선물로 들어온 사냥개 한 쌍을 더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허무했겠죠? 당대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의 생각이 한창 뒤에야 비로소 재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군주론을 둘러싼 2가지 핵심적인 해석을 정리하면서 이 끝나지 않는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보죠. 결국 군주론에 대한 평가는 이 2가지로 딱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그냥 비도덕적인 폭군을 위한 교활한 매뉴얼이다. 나쁜 짓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책이다. 라고 비판하죠.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이상적인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현실에서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최초로 까발린 위대한 현실주의 정치 철학서다. 라고 방어합니다. 어쩌면 이 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이 지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인류 역사상 거의 최초로 정치라는 영역을 기존의 도덕이나 종교의 잣대에서 떼어놓고 생각하려고 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나와 국가를 책임지는 리더로서의 나는 다른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주 불편하지만 또 너무나 현실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겁니다. 결국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이 하나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프랑스 철학시험 문제이기도 했죠. 과연 정치에서 윤리는 최선의 정책인가? 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이 질문, 바로 이것이야말로 군주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